10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목표 시한을 연내에서 다음 달로 한 달 앞당겼고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기 위해 자꾸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특검을 연계하자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뜨거운 11월이 될 분위기입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하게 방역을 안정시킨과 동시에 경제의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도 했죠. 여당 의원들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26번의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감찰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함께 감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국가고시 논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오늘까지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주제로 해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내용이었죠.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특히 청와대 경호처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시정연설 내용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556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는데요. 예상한 연설의 특징답게 방점은 경제에 찍었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특히 경제에서는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도 했는데요.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유지를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연설 동안 경제를 총 43번, 그러니까 1분에 1번 넘게 언급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위기 28번이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 방역, 일자리 순입니다. 자, 이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철저한 방역으로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 네, 오늘 연설의 핵심 주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반면에 비중이 크게 줄어든 단어도 있습니다. 지난해 27번이나 언급됐던 공정은 올해는 단 2번만 등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지난해엔 10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공수처도 4번에서 딱 1번으로 줄었습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화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해에는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네, 남북 경협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만큼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풍경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기른 내석에 거여 민주당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단 한 차례도 박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로텐도울에서부터 이 구호 사이로 문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죠. 이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서서는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면서 항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시작 직전에는 이런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사실을 진상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의 시정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연설 도중도 아니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런 소란이 빚어진 걸까요? 자,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이 발단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의장실에 들어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아선 뒤에 몸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야당 원내대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 휴대폰만 있다 그랬더니 몸을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수색당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우선 대통령 간담회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수색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도 수색한 것인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시도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몸수색이 통상적인 절차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저도 국회를 몇 년 출입했지만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한 몸수색 본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현장 직원의 실수임을 시인하면서 주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경호처 직원이 주 원내대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CCTV 화면을 통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경호팀은 벌써 며칠 전부터 누가 여기 와서 누가 참석하는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프로토콜상, 청와대 의전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 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하고 간단히 티타임을 가져요. 그때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이 본회의가 끝난 뒤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박 의장은 청와대 경호처가 한 일이지만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미안하고 죄송하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경호처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정당의 원내대표는 원칙상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머지 인사들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도착을 했고 이에 지침에 따라서 스캐너로 상위 검색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에 청와대 경호처장은 현장의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내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룰 것, 여 기립박수, 야 이게 나라냐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청와대 경호처장의 또 해명까지 나왔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요.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했고요.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한 건 취임 후 5번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만큼 확장 재정을 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적자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이 좀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본 예산을 기준으로는 8.5%를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함께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또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을 때 저희가 한번 그 예산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죠. 예산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정연설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면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액수가 이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이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로 5년간 160조 원을 들여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내년에만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를 포함해 모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 고용 분야고요. 무려 이 199조 9천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노인 장애인 일자리 조성 등에 모두 4조 3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12조 3천억 원, 고용 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점을 둬서 아까 이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외의 현안도 몇 가지 또 언급된 게 있죠. 네, 이를테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보통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최근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면서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세시장 안정대책으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도 관련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연설 말미에요. 최 반장, 협치를 당부하는 대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라면서요. 이 공정경제 3법 처리, 또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막 야당 측 추천위원 명단까지 나온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원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며 신속한 출범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하는 대목에서 야당 쪽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는 이따 조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사실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항의 차원의 피켓팅을 한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연설이 지연된 적은 처음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앞서 전해드린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 관련 항의,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뒤섞이면서 문 대통령의 연단에선 이후에도 잠시 연설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사실 확인하고 합당한 책임 묻겠다, 예의를 갖고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한 뒤에야 다소 잠잠해지면서 연설이 시작됐고요. 야당 의원들은 의석 모니터 단말기 뒤편에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라고 적힌 피켓을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풍경 연설이 끝나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당 의석 한가운데 통로를 지나서 이제 회의장 뒤편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야당 의원들과 인사나 악수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뭐라고 또 계속 말하고 있네요. 네, 야당 의원들이. 항의성 네. 특감을 받아달라 이런 항의성 발언들을 했고요. 네. 자, 이후에 다시 여당 의석 쪽으로 문 대통령이 이동을 해서 여당 의원들과는 인사를 하고 회의장을 나갔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야가 이 연설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인사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종이를 흔들거나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외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나저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몸수색 논란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경호처가 직접 가서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일반적인 몸수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간담회장에 들어서려는 자신을 이 청와대 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섰고 이 가진 물건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뒤에 휴대폰이 있다라고 답을 하자 휴대폰을 만지고 바로 몸 전체를 앞뒤로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를 수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참석할 수 없다라고 돌아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에 들어갈 때 이미 소지품 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대통령과 만나는 인사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명당된 그 경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여야 지도부가 몸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이후 본회의가 열렸을 때 청와대 경호처 인사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와서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부장이라고 하면서 와서 현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직원의 실수라는 게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이미 명단이 나와 있을 테고 앞서 입장한 대법원장, 국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수색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신 반장, 청와대의 설명은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네, 경호처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정당 원내대표는 원칙상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뭐 당 대표와 동반 출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호 환경에 따라서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례상 면제를 해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다른 인사들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에 홀로 환담장에 도착을 했고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환담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경호 검색 요원이 지침에 따라서 이 스캐너로 상해를 검색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요. 그래서 뭐 CCTV를 뒤진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도대체 이 몸수색을 받은 거냐, 나만 네. 받은 거냐 맞아요. 확인하기 그런 위해서 주장을 CCTV를 했죠.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람 결과를 조금 전에 공지를 했는데 네. 그 의장실 앞 사각지대에서 발생을 해서 네. CCTV 영상으로는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가 공유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전 안내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이런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내놓은 네, 성명인가 배현진 보죠?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특검과 공수처 논란, 뭐 뒤에 이제 조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그 논란은 또 논란이고 일단 예산안 시정 연설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본격적인 또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산안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앞으로 정치부회의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빠른 경제 회복, 여당 기립박수, 야당 이게 나라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거죠.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감에서 시작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배경은 이러합니다. 자,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한 한국전파진흥원이 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옵티머스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가 없다라고 처리한 것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봐주기 주사입니다. 이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혐의는 여러 가지였는데 이 검찰이 범위를 축소했고 이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로비 의혹 등에 의해서 사건이 무마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제 규정 위반입니다. 정부기관이 680억 원 상당의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위임 전결 규정상 주요 사건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하고 또 결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부장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이 규정에 따른 부장전결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아니요.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3번째, 아마 이게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윤 총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이 보고가 됐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자, 이건 국감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감에서 여당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직후에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엔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 사건을 결재한 부장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변호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다. 바로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입니다. 청문회 준비단 소속이 아니긴 했지만 당시 외부에서 이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을 했고 윤 총장 취임 후 소위 검찰총장의 눈,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건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언론홍보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됐고요. 또 반년 만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습니다. 바로 심재철 현 국장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김유철 지청장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부장 정결로 처리한 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또 수사도 부실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찰을 통해 규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입니다. 자, 저기 끝에 있는데요. 자, 옵티머스 변호인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규철 변호사인데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또 익숙한 이름이다 하실 텐데 저희 다정의 가족 또 애청자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운전수석이랑. 그럼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백수업 출근에 대해서. 그건 아직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였습니다. 이 4명의 특검보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일을 했으니 둘 사이가 긴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감찰 지시서엔 이 변호사 앞에 유명하다라는 수식어도 붙여놨죠. 이 특검 수사 당시 이규철 특검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실무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직접 압수할 때 있었던 수사관과 같이 대동해 왔고 실무를 우리 부대변인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시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실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특검팀 대변인을 맡아 매일 국민들에게 수사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매일 그의 옷차림과 또 소품까지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 유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규철 변호사는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선임계가 제출되긴 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따로 있었고 또 입회와 의견서를 한 번씩 한 이후에 손을 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 김유철 지청장은 일면식도 없고 무혐의가 난 것도 몰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감찰 지시의 핵심은 뭐니 해도 윤석열 총장 당사자겠죠. 자, 우선 법무부와 검찰이 관련 규정과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인 만큼 감찰 대상이긴 하지만 현직 총장이 실제 감찰까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자, 최동욱 전 총장 역시 감찰 지시가 내려오자 사의를 표명해 실제 감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만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장관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추미애 장관도 이번엔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이 감찰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추미애, 윤석열 간 마찰로 인한 냉각기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좀 정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죠.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수사의 감찰까지 현실화된 마당에 중재에 나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사 지휘 배제에 이어 직접 감찰, 추미애, 윤석열 거취 압박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여러 의혹 또 여러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었는데 이번 감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총장 당시 지검장 시절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감찰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아까 이제 최동욱 전 총장 얘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등 아무튼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일단 이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감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장이었던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다면 왜 중요 사건으로 이 보고돼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이 진상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법무부는 특정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감찰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이 감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정말 많은 말을 쏟아낸 이후로는 좀 지금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대검 쪽의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네.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일 윤석열 총장이 올 초부터 진행하다가 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전국 검찰청 방문 일정을 재개하고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는 이 규모를 축소해서 지청을 제외한 고검, 지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내일 사실상 이 자신을 겨냥한 감찰이나 앞서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아, 내일 고반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가서 취재 좀 해봐야 되겠네요. 대전에요. 대전 가깝잖아요. 대전. 네, 하면 그냥 던진 말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국감에서 윤 총장이 한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했지만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사퇴 압박하는 그런 듯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이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를 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이끌어내고 또 모두 재판에 넘겼었죠.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검찰 편이라면서 윤서방파 두목 느낌이 든다. 조직폭력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적폐청산 기수라며 추켜 세울 때는 언제고 그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쫓아내려 한다면서 민주당이 문서방파이고 막갑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네, 제주지검의 이환우 형사 일부 검사인데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검사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했고 지난 1월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던 검사입니다. 일단 추 장관이 감찰을 공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찰은 진행이 될 거고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갈등 구도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정치권 얘기도 있지만요. 법학자들 오늘 일부 언론에 좀 나온 얘기들 좀 보니까요. 정작 그 갈등이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검찰 개혁과 같은 중대한 과제가 묻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우려를 표했죠. 네, 법학자 말씀하셨는데 이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한 좌담회가 열린 거였는데요. 아, 그 좌담회 기사였나 보네요. 네, 거기에 나온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지금의 상황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이 지금 상황은 체제 관점이 아닌
두 인격 사이의 대립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시했는지 내부 협의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이 총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즉흥적인 감찰이라면 이 법치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물론 검찰을 향해서도 이 검찰의 독립성은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검찰은 이 같은 객관성을 조직 이기주의로 바꾸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근우 가천대 교수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앞서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은 장관으로서는 지휘 실패다. 이 안에서 싸워야 할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동네 형들 앞에서 내가 너 위에 있다라고 소리친 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법무부나 검찰을 향해서 일제히 비판을 한 건데요. 모두 신성한 조직이 아니라 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부 보수단체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지지자들 일부가요. 대검찰청으로 화환을 보내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오늘까지 이를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면서요. 네, 윤석열 총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화환이 지금 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최근에 300개를 넘어서서 이 대검찰청 정문에서 좌우로 대법원과 이 서울 서초경찰서 경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간이 없어서 맞은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으로까지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보수단체 등이 이 집회 신고를 내고 화환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알려졌는데 이 서울 서초구청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건데요. 서초구 측은 이 도시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를 방치하면 현재의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이 계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대검 앞에 화환들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장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죠. 지금 대검 주변에 소위 총장님 응원하는 화환들이 몇 개쯤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50개 정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분들 제가 그 뜻을 생각해서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화환들 치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오전에 한 시민에게서 화환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생각하면 대검 앞의 화환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서울 동부지검 진해원 부부장 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등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서초동의 신 동그라미 서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 화환을 보면 결혼식이나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진 검사를 내둘러 비판했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법무부 청사 앞에 놓인 상황을 빗대면서 신장개혁, 나이트클럽 법무라며 진 검사의 주장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조직폭력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요. 라임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출정 조사죠. 직접 이제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한 건데 오늘은 이제 검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 접대 시점을 특정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죠. 네,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 수사팀은 김봉현이 수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아서 이제 출정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지난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서 2차 조사입니다. 수사팀은 술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확보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접대 날짜를 몇 가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봉현 측도 접대 일자를 특정하는 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특정이 되면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이 된 검사들의 당일 행적, 알리바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보규정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KB증권이 라임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 스와프 제공 증권사인 만큼 이 라임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별장 성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기소된 건 뇌물수수 쪽이죠. 그렇죠. 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다면서요. 네,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소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사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성접대 혐의였는데요. 물론 그 본질은 아니고 이제 검찰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사실에 포함을 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재판장은 오늘 이 사건의 사회적 함의도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10년 전에 있었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이 같은 스폰서 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제 네. 남부지검에서 이루어지고 글쎄 있는 말이에요. 술 접대 네. 받았던 검사 사건에 대한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겨냥한 메시지 아닌가 그건 알 싶기도 수 한데 없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제 해석은 가능한 이제 그런 발언을 했군요. 자,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가운데 내일 또 윤석열 총장이 대검을 떠나서 대전으로 간다니까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고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직접 겨눈 추미애, 거취 압박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달라.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당부한 말이죠. 지난 7월에는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도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보다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이 먼저라며 장외투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연이란 표현을 썼지만 공수처 출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 7월 이미 출범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겨우 산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또다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토권입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합니다.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습니다. 혹여 목리를 부릴까 더불어민주당의 걱정이 한가득인 이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야당의 2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비토권, 사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준 겁니다. 견제구는 날렸지만 일단은 추천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었겠죠. 문 대통령의 특별 주문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로드맵, 야당 입장에선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11월 초에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지는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출범보다 한 달을 앞당겼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잘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출범시켜놓고 공수처에 맡기면 될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를 하자는 겁니다.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도 대비를 해야겠죠. 공수처법 개정안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세우기 위해 자꾸 협박을 한다 반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네들이 시키고 싶은 공수처장을 임명이 혹시라도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되니까 이미 추천된 사람에 대한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거부권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조항도 바꾸어서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흠 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지금 다수가 이제 그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면 마냥 그 후보가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두 분 그 위원들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일부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적 그 소신에 따른 행동 때문에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흔들기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여야에서 추천한 인사들 모두가 합리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후보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공수처장 문제보다 이게 더 시급합니다.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권력형 게이트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기동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검찰이 상응을 제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 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만입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 당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뭐 다들 이제는 실체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융 사기 사건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 이것도 근거 없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고요. 오직 국민의힘만 권력형 게이트라고 우깁니다. 국민의힘은 174석의 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장외투쟁 카드도 내비쳤습니다. 장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의를 점점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 의견이 워낙 분분합니다. 어제 철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결국 취소를 했죠. 아스팔트로 나가야 한다는 강경파 중진들과 정책 대안과 정부 비판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온건파 초선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공수처와 특검, 11월 한 달이 예산과 입법의 시간이 아니라 정쟁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오늘까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었죠. 이른바 특단의 조치, 또다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으로선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는 겁니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의협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데드라인까지 정해 구제책을 내놓으라 요구한 이유. 설마 진료 거부의 명분을 쌓아 힘으로라도 구제책을 얻어내겠다는 건 아니겠죠? 또다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여러 번 국시응시의 기회를 줬습니다. 기한을 2차례나 연장해가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국민들 절반 이상이 구제는 안 된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긴 의협도 의대생도 국민 여론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국시를 보기 위한 사과는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의 구제책 거부 방침에 의협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범의료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지역의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집단 행동은 최후의 조치라며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의협이 고민하고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대응안을 내놓든 국민 여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수처, 특검, 격해진 충돌, 개정안 장애투쟁 만지작. 네. 자, 고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조 반장이 의사협회가 오늘까지 정부가 의사 국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뭐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최후의 수단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거예요? 그게 최후의 수단이? 일단 이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내일쯤 방침을 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협 내부의 여러 직역, 그러니까 뭐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대응 방식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단의 조치 그리고 뭐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다시 진료 거부 등 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집단 휴진 등의 단체 행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럼 내일도 저희가 이제 속보를 챙겨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이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까지 결국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 문제가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위원회가 관련한 이제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경사노위 산하 보건위가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권고문을 냈습니다. 그래야 204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지만 의사단체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자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조 반장이 발제했던 내용인데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이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른바 이 방탄국회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후폭풍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챙겨야 할 속보가 많네요. 자, 근데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국회에서 또 의결이 되면 네. 또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무부를 거쳐 법원으로 가서 영장전담 판사가 다시 이 정정순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영장이 발부가 되어야지 이 정 의원을 강제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당시 법원이 정 의원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낸 거였는데요. 이 체포영장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는데요. 이 정 의원이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 법원이 똑같이 판단을 해서 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뭐 똑같이 판단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종로구 조직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죠. 네,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이 패배한 직후에 모든 당직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최근 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원외위원장 당무감사 대상에서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종로 조직위원장 자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뒤늦게 당에서 황 전 대표의 사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대표의 당직이 정리가 되면서 이번 당무감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조 반장, 일부에서는요. 황 전 대표의 당직 정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그 당 관계자들은 그 서류 처리가 좀 늦어진 것일 뿐 대선 출마에 돌입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건 비약이다. 일단 논리적 비약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황 전 대표가 요즘 그 총선 과정에서 신세를 진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 의사를 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또 같이 전해줬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 소식도 정말 오랜만에 전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 특검 격해진 충돌 개정안 장외투쟁 만지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친목 골프대회 사례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클럽들이 헬로윈이 껴있는 이번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거듭 헬로윈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코로나 소식과 미국 대선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103명입니다.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는 아직까지는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시설 등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족, 동창 모임에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 이른바 헬로윈을 앞두고 정부가 거듭 모임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서울 강남과 이태원 그리고 홍대 등의 주요 클럽이 헬로윈이 껴있는 이번 주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클럽발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 중소형 주점 등에서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재차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유흥시설에 젊은층 인파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날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어제 다정의 영상에 남겨주신 다정의 가족분의 댓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는 일부러 유권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해서 이 유세장이 조용한 건가요? 자, 이런 또 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유세 영상을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바이든 후보의 유세장은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 왜 그런 거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최근 두 사람의 유세 연설을 잠깐 들어보죠. 7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the great state of Michigan. And we'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Next week, Wisconsin's going to answer the call of history. Once again, we had a great victory here. Didn't we have a great, remember that 4 years ago? You have the power to win this election. There's nothing beyond our capacity. There's no limit on America's future. So, folks,
It's time to stand up and take back our democracy. And you, too, have a sacred duty. That's to vote. It matters. Pennsylvania matters. So please vote. 네, 보신 그대로입니다. 한눈에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뒤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바이든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오로지 바이든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바이든의 유세장에 청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세 현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자동차 안에서, 대부분 자동차 안에서 유세를 듣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인 유세, 승차 유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두 후보의 유세 방식이 분명하게 갈리는데요.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시간 연설을 하는 대규모 유세를 선호하고요. 바이든 후보는 소규모 유세, 그리고 드라이브인 승차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한 두 후보의 인식 차이가 유세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Can't watch anything else. Turn on.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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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Cases like Barron Trump is a case. He had sniffles. He was sniffling. One Kleenex. That's all he needed. One. That was it. Good luck. I make sure I wouldn't show up unless you had a mask and were distanced. 40,000 people a day are coming down with coronavirus. 네, 실제로 바이든 후보가 유세장에 들어설 때 거의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 현장에 들어서곤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유세를 통해 자신만의 토크쇼를 진행하듯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세 중간마다 영상을 함께 보며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People didn't even know. Decade after decade, Biden has twisted his knife into the back of Michigan workers and workers all over the United States. You don't have to take my word for it. We have Joe on tape. Please roll the tape. My problem is I voted for NAFTA. I'm supporting NAFTA. 자,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소개했듯이 YMCA 노래에 맞춰 춤도 선보이죠. 자, 바이든 후보는 대규모 유세를 하지 않는 대신 소규모 유세, 그리고 온라인과 TV 광고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is president has a lot to say about black women. He's called us low IQ, unhinged, and crazy. Compared us to a dog, told us to go back to where we came from, and ready to vote him out. I'm Joe Biden, and I approve this message. 네, 대규모 청중 앞에서 자신만의 토크쇼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비대면 유세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는 바이든 후보. 두 사람 중에 누가 엿새 뒤에 웃게 될까요? 미국 대선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규모 유세 선호하는 트럼프, 비대면 유세 이어가는 바이든.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참석한 사람,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네요. 멜라니아 여사가 첫 유세도 오늘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 경합주 중에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바이든 후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도 첫 단독 유세 지역으로 펜실베이니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카운티를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 지원 유세를 가졌는데요.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낸 켈리앤 코네이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멜라니아 여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당시 국민이 보여준 지지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은 코로나19를 결국 이겨낼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다. 그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멜라니아 연설 도중에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자신도 매번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got to hear directly and instantly from their president every single day through social media. I do not always agree with the way he says things,
But it is important to him that he speaks directly to the people he serves. 네, 그러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과 어린이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바이든의 정책과 사회주의 의제는 오로지 미국을 파괴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유명희 본부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밤에 각 회원국의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된다면서요? 네, WTO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조금 뒤입니다. 7시쯤에 스위스 제네바 주재 우리나라 대사와 나이지리아 대사를 불러서 유명희 본부장 그리고 오콘조 위엘러 후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밤 11시쯤에는 이 전체 회원국에도 결과를 공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 유럽 연합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은 오콘조 이웨일러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요한 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앞섰다고 해서 바로 사무총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 회원국과 의견을 모으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령 이 선호도 조사에서 뒤졌더라도 아직 역전의 기회 남아 있습니다. 네, 떨리네요. 떨려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일 저희가 다뤄야 될 속보들이 참 많네요. 일단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WTO 내에서 이 미국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외교가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 유명희 본부장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 종종 나왔었죠. 자, 그런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이 폴리티코가 좀 더 구체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 전 세계의 미국 재외 공간에 이 주재국 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파악하라라는 전문을 내려보냈다는 건데요. 단순히 파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않은 나라에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해 줄 것을 권유하라라는 지시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미국과 당선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를 하고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올 테니까 고 반장이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라고요. 네, 저도 관심은 많지만 양보할게요, 고 반장한테. 함께 하시죠, 그러면. 아니, 저 바빠요, 저도 바쁘니까. 근데 고 반장한테 전적으로 제가 맡길 테니까 저도 잘 바쁜데, 다뤄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세 선호하는 트럼프, 비대면 유세 이어가는 바이든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 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현장 일선에 있는 아이돌봄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시대 돌봄 노동자들은 연계 취소, 감염에 대한 위험,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 후생,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았고 이용자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고용 안정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시정외교연이 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부가 이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야 가정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또 우리 종사자들은 이용 신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아이돌봄이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로 전국에 2만 4천여 명까지 양성됐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더욱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위험했다면 바로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 즉시 저희는 일이 끊기는 거죠. 약 30%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꼴밖에. 일이 오후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간대에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실직 상태고 이용자들은 선생님을 구하려고 해도 2시간짜리 하려고 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이용이라 근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아이돌봄이들은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문 대통령은 아이돌봄이를 비롯한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지원책을 점검하고 아이돌봄 체계의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정도가 전부인데요. 종사자들도 만족하고 가정에서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여가부에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아이돌봄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 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운영 역시 직접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한다. 최소 주 25시간 근무가 보장되는 기본 근무 시간 보장과 최소한의 복리 후생을 보장해야 한다. 아이돌봄이는 정부에서 인정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입니다. 하지만 그 처우는 필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부족해 보이는데요. 아이돌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용자들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관장 고생 많았고요. 아까 잠깐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제 열린 국감에서 혹시 아이돌봄이 관련 논의가 있었나요? 우선 아이돌봄이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중에 돌봄 시간을 늘리고 이용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어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맞벌이 가정에서 시간당 본인 부담액이 9,890원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액 총액은 어느 정도니까? 1,200억. 본인 부담의 총액이 1,214억 정도요? 예. 네, 이걸 전부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그 해당 부분만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돌봄이의 그 돌봄 시간 확대와 자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기가 관계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은 맞벌이 영역에서도 일부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점차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돌봄이들의 근무 시간 보장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예산안에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렸고 사실 더 늘리고 싶지만 재정국과 협의도 필요해서 점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아이돌봄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을 줬습니다. 네, 강 반장도 강조했지만요. 돌봄 공백으로 아이들이 방치돼서는 안 되겠죠. 아이돌봄의 노동 환경부터 서비스의 질까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재영 현장 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52만 원, 사상 최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석 달간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규직은 임금이 7만 원이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흔들었는데 어째서 비정규직만 타격이 큰 걸까요? 정작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중책을 맡은 필수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 말이죠. 우리는 과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 노동시장 양극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 역시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일 없죠. 내일 또 속보가 많아요. 속보 좀 잘 네. 챙겨야 될 것 같네. 네. 수고했습니다.